차에 남편이 있어요. 그게 내가 경찰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이상하게도 속이 후련했습니다. 2020년 추석 아침 시계는 오전 9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니, 사실 잠을 제대로 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벽부터 뒤척이다가 동이 트자마자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을 봤습니다. 61. 하지만 거울 속 사람은 이르는 넘어 보였습니다. 오늘이구나. 혼잣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명절이지만 집은 조용했습니다. 큰애는 처가에 간다고 했고 작은애는 해외여행 중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요양원에 계시니까 엄마도 편히 쉬세요. 편히 쉬라고요. 요양원비가 석 달째 밀려 있는데 생활비 대출 이자가 매달 60만 원씩 나가는데 어떻게 편히 쉬라는 건지 핸드폰을 봤습니다. 카톡이 몇 개 와 있었습니다. 큰애 엄마 추석 잘 보내세요. 저희는 처가 가요. 작은애 맘해피 추석 영어로 보낸 인사. 저 멀리 하와이에서 다들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나만 빼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지갑, 핸드폰, 그리고 손이 떨렸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그것을 꺼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정말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며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습니다. 40년을 산 집, 아이들 키운 집, 그리고 20년 전 남편의 배신을 알게 된 후로는 감옥처럼 느껴졌던 집. 이제 이 집에 다시 돌아올 일은 아마 없겠죠.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요양원까지는 20분 거리. 명절 아침이라 도로는 한산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명절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모두들 행복한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DJ의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행복한 추석. 나한테는 해당 없는 말이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지금이라도 그냥 돌아갈까? 하지만 통장 잔고는 3만 원, 밀린 요양원비는 600만 원, 그리고 앞으로도 매달 나가야 할 200만 원. 자식들은 힘들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정부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요양원 입구로 향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 냄새에는 아직도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3년째인데도 어머님, 추석인데 일찍 오셨네요. 간호사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네, 오늘 잠깐 외출하려고요. 아, 그러세요? 좋으시겠어요. 명절이니까 집에서 함께 시간 보내시는 것도 좋죠? 간호사는 외출 동의서를 내밀었습니다. 한 장의 종이, 그냥 평범한 서류였습니다. 하지만 내 손은 떨렸습니다. 이 서류에 사인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어 펜을 들었습니다. 이름을 쓰는데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습니다. 한 획 한 획이 마치 유서를 쓰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보호자 서명란에 이름을 썼습니다. 김혜숙, 61해를 살아온 이름. 시집와서는 누구 엄마, 누구 와이프로만 불렸던 이름. 김혜숙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게 언제인지. 감사합니다. 저녁 6시 전까지 모시고 오시면 돼요. 간호사는 밝게 웃었습니다. 저녁 6시. 그때까지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니, 살아있긴 할까요? 남편 방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다른 환자분들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시는 할머니, 간호사에게 밥을 떠먹이시는 할아버지. 모두 나이 든 사람들.
모두 누군가의 짐이 된 사람들. 나도 저렇게 늙어갈까?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남편 방 앞에 섰습니다. 문패에는 305 박종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종민, 내 남편. 40년을 함께 산 사람. 그리고 20년 전 내 친구와 바람을 피운 사람.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윈 등, 벗겨진 머리, 앙상한 팔. 3년 전만 해도 건장했던 사람이 이렇게 작아졌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멍한 눈빛, 초점 없는 눈동자, 나를 봤지만 나를 보지 못하는 눈. 치매. 처음 진단받았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3년 전 그때만 해도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남편인데 끝까지 지켜야지. 하지만 3년이 지나고 물건을 던지며 대소변을 못 가리기 시작되고 요양원비가 밀리고 자식들이 외면하고 그리고 미선이를 다시 만나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오늘 집에 가요. 추석이니까. 남편의 눈에 잠깐 생기가 돌았습니다. 간호사가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남편을 휠체어에 앉히는데 남편이 갑자기 내 팔을 움켜잡았습니다. 아파요. 나요. 집에 가야 해. 엄마가 기다려. 남편은 소리쳤습니다. 이미 30년 전에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순간 시어머니를 찾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치매에 걸린 후로 남편은 자주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막 결혼했을 때로, 아니면 어린 시절로. 간호사가 남편을 진정시켰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한 아이처럼.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한 모습이 언제 폭력적으로 변할지. 요양원에서도 매번 그랬습니다. 물건을 집어던지고 간호사를 때리고 나를 밀쳐내고 휠체어를 밀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간호사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에 남편을 태웠습니다. 뒷좌석에 앉히고 안전벨트를 채웠습니다. 남편은 순순히 따랐습니다.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남편을 봤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얼굴. 이게 정말 맞는 걸까? 하지만 가방 속 서류들이 답을 주었습니다. 요양원비 독촉장, 대출 이자 고지서, 그리고 며칠 전 미선이를 만났을 때의 그 기억. 아니, 이제는 미선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핸들을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차는 천천히 요양원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추석 아침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은 어둠뿐이었습니다. 40년을 참고 살았습니다. 오늘 그 모든 것이 끝납니다. 차는 천천히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집에 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백미러로 남편을 봤습니다. 창밖을 보며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는 거야. 엄마가 기다려. 40년 전 시집 왔을 때 시어머니가 하신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는 말없이 시키는 일만 하면 돼.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말없이 시키는 대로만. 신호등에 걸렸습니다. 옆 차선의 가족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저런 게 정상적인 가족이겠지. 우리 집은 한 번도 저렇지 않았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한산한 아파트였습니다. 명절이라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껐습니다. 고요함이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남편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잠깐 쉬는 거예요. 집이 아니잖아! 남편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치매 환자의 돌발 행동. 당신 누구야? 남편이 앞좌석을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나 내려줘! 내려달라고! 남편은 문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손이 닿는 모든 것을 집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병이 내 머리를 스쳤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하지만 남편의 눈에는 나를 알아보는 빛이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이 내 팔을 움켜잡고 비틀었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수없이 당했던 폭력. 물건이 날아오고 주먹이 날아오고 욕설이 쏟아지고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 끊어졌습니다. 40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것이 이제 끝내자. 가방을 열었습니다.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침착해졌습니다. 작은 봉지. 안에는 하얀 알약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면제. 지난 3년 동안 불면증으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들을 모아뒀습니다. 물병을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여보, 물 마셔요. 목마르죠? 남편은 순순히 물병을 받았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약이에요. 진정제. 먹으면 편해져요. 남편은 의심 없이 알약을 받아 삼켰습니다. 한 알, 두 알, 세 알. 내 손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나도 알약을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둘이 같이 이 차 안에서 조용히 잠들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알약을 입에 넣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잠깐, 문득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미선이의 뺨을 때렸을 때의 그 시원함. 40년 만에 처음으로 내 감정을 폭발시켰을 때의 그 짜릿함. 내가 왜 죽어야 하지? 잘못한 건 저 사람인데. 배신한 건 저 사람인데. 왜 내가 같이 죽어야 합니까? 알약을 다시 봉지에 넣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약효가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혜수가, 미안해. 남편이 희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지금 사과한 건가요? 처음으로? 너무 늦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화가 나서였습니다. 남편의 숨소리가 점점 더 약해졌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완전히 끝났구나.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발걸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40년 동안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이제 뭘 하지? 처음 계획과 달라졌습니다. 나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후련했습니다. 주차장을 빠져나와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걸었습니다. 추석 아침의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나만 홀로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벤치를 발견하고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방금 내가 뭘 한 거지? 손을 봤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요양원비 독촉장, 대출이자 고지서. 하나하나 꺼내서 봤습니다. 빨간 글씨로 최종 독촉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하지? 남편은 없지만 빚은 남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큰애한테 전화할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아니, 돌아가신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죽인 겁니다. 갑자기 현실이 느껴졌습니다. 나 살인을 한 거야.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야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 큰일을 저질렀는데 후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애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저희 이제 처가 도착했어요. 그래,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괜찮아. 아빠는 요양원에서 잘 계시죠? 요양원. 남편은 지금 요양원에 없었습니다. 차 안에 있었습니다. 응, 그럼 엄마도 편히 쉬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저녁 6시까지 남편을 요양원에 데려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죽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연락이 올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게 탄로날 겁니다. 어떻게 하지? 2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하나, 도망가기. 하지만 얼마나 숨을 수 있을까요? 경찰이 금방 찾아낼 겁니다. 2, 자수하기. 자수? 처음 계획은 같이 죽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니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죽어야 해? 잘못한 건 저 사람이었습니다. 배신한 것도, 폭력을 휘두른 것도 법의 심판은 받겠습니다. 감옥에 가게 되겠죠. 하지만 그래도 살아있고 싶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처음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살고 싶어?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자수하기로, 경찰서로 가기로.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미선이 그 여자를 만나야 했습니다. 20년 동안 가슴속에 담아뒀던 말들을 해야 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미선이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5년 전 우연히 마주친 후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 하지만 지우지도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이 여자와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오늘이 그날이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미선이의 목소리였습니다. 2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나야 혜숙이. 혜숙 언니. 만나자. 지금 당장. 언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30분 후에 시청 앞 카페. 꼭 나와. 언니, 나 지금. 꼭 나와. 안 나오면 후회할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쌓였던 분노가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모든 걸 끝내자. 남편도 미선이도 그리고 이 길고 긴 40년도. 벤치에서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시청 쪽으로.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시청 앞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명절이라 문을 연 곳이 많지 않았지만 다행히 한 곳이 영업 중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지만 마실 생각은 없었습니다. 10분 후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미선이었습니다. 여전히 젊어 보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깔끔한 화장. 남편도 없고 자식도 키우지 않고 혼자 살아온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나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미선이가 내 앞에 앉았습니다. 언니, 오랜만이야. 오랜만이네.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만나자고. 할 말이 있어서. 뭔데? 나는 미선이의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침대에 누워 있었을 그 얼굴을. 20년 전 일 기억하지? 미선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언니, 내 남편이랑 잤잖아. 1년 넘게. 언니. 그건 나도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그때 내가 정신이 없어서. 정신이 없었다고?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옆 테이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1년 넘게 내 남편이랑 관계를 지속하면서 정신이 없었다고? 그게 말이 돼? 언니, 목소리 좀. 나는 40년 동안 목소리 한번 높여본 적 없어. 시댁에서도 남편한테도 자식들한테도. 하지만 오늘은 달라. 미선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언니.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내가 어떻게 해야 해? 이미 지나간 일인데. 그 순간 참았던 모든 게 폭발했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짝! 미선이의 뺨을 있는 힘껏 때렸다니 시원하게 갈겼습니다. 드라마에서처럼 김치 싸대기를 날렸어야 했는데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미선이는 뺨을 감싸고 멍하니 나를 봤습니다. 언니,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매일 밤 잠들 때마다 생각했어. 저 사람이 너랑 있을 때 나는 뭘 하고 있었을까? 아마 저녁 차리고 있었겠지. 아이들 숙제 봐주고 있었겠지. 바보처럼 언니, 나도. 닥쳐! 소리치면서 커피를 미선이 얼굴에 던지듯이 뿌렸습니다. 너한테 변명할 자격 없어. 친구였잖아. 내가 믿었던 사람이었잖아. 그런데 내 남편이랑 잤어. 1년 넘게. 그게 친구야? 미선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미안하겠지. 근데 상관없어. 이제 다 끝났으니까. 미선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남편 죽었어. 뭐? 오늘 아침에 내가 죽였어. 미선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언니, 농담이지? 농담처럼 보여? 언니, 설마. 차 안에 있어. 지하 주차장에. 수면제 먹였어. 미선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언니 미쳤어? 왜 그런 짓을? 왜? 더 이상 못 참겠어서. 배신도, 폭력도, 간병도. 근데 한계가 있더라고. 언니, 어떻게 하려고 그래? 자수할 거야. 미선이가 당황한 얼굴로 나를 봤습니다. 그럼 왜 날 부른 거야?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선이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너도 공범이야, 미선아. 내 인생을 망친 남편만큼이나 평생 그거 안고 살아. 내 친구가 지옥처럼 살다가 결국 남편을 죽이고 감옥에 갔다는 거. 너 때문이라는 거. 미선이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돌아섰습니다. 카페를 나왔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정말 시원했습니다. 처음으로 내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이제 경찰서에 가자.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으로 가까운 경찰서를 검색했습니다. 걸어서 15분 거리였습니다.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감옥에 가겠지.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됐습니다. 감옥이 지난 40년보다 나을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거기서는 남편 없고 미선이 없고 아무도 날 괴롭히지 않을 테니까. 경찰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원실에는 경찰관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신고하러 왔습니다. 어떤 신고인데요? 살인입니다. 제가 남편을 죽였습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다른 경찰관을 불렀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조사실로 안내됐습니다. 2명의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남편을 죽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디서요? 차 안에서요. 지하주차장 어느 지하주차장입니까? 주소를 말했습니다. 형사가 무전으로 현장 확인을 지시했습니다. 어떻게 하신 겁니까? 수면제요. 많이 먹였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 질문에 40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댁 눈치, 남편 비위, 자식들 뒷바라지, 남편의 바람, 그것도 제 친구랑. 형사가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혼하고 싶었어요. 근데 자식들이 말렸어요. 엄마는 그냥 참으면 돼. 이혼하면 우리는 어떡해? 그래서 참았습니다. 또 3년 전에 남편이 치매에 걸렸어요. 처음에는 제가 집에서 돌봤어요. 근데 폭력이 시작됐어요. 물건을 던지고 저를 때리고 요양원에 보냈지만 요양원비가 석 달째 밀렸어요. 자식들한테 도움 청했지만 다들 바쁘다고만 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통장에 3만 원밖에 없었어요. 밀린 요양원비며 생활비 대출은 2천만 원이고요. 매달 이자만 60만 원씩 나가는데 어떻게 살라는 건지. 그래서 남편을 죽이기로 결심하신 겁니까? 처음에는 같이 죽으려고 했어요. 둘 다. 근데 막상 그 순간이 오니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죽어야 하지? 형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못한 건 저 사람이에요. 배신한 것도, 폭력을 휘두른 것도. 근데 왜 제가 같이 죽어야 해요? 그래서 저만 살았어요. 후회하십니까? 후회.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후회하지 않으신다고요? 네. 이상하죠? 사람을 죽였는데 후회가 안 돼요. 오히려 속이 후련해요. 형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알아요. 이상하다는 거. 근데 진짜예요.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에요. 무전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현장에서 남편을 발견했다고. 이미 사망한 상태라고. 형사가 나를 봤습니다. 어머님, 이제 정식으로 체포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무겁지 않았습니다. 유치장으로 가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애였습니다. 형사가 대신 받았습니다. 아드님이 바로 오신답니다. 유치장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철컥하는 소리. 딱딱한 침대에 앉았습니다. 집보다 좁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여기는 아무도 나한테 뭘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밥 차리라고, 빨래하라고, 간병하라고, 참으라고. 그냥 혼자였습니다. 이게 자유인가? 웃음이 났습니다. 비참한 웃음인지 해방된 웃음인지 모르겠지만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아침에 요양원에서 남편을 데리고 나온 지 4시간. 그 4시간 동안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정말로. 유치장에서 하루가 지났습니다. 밤새 잠을 잤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남편이 소리 지를까, 물건을 던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잠을. 아침 식사가 나왔습니다. 보리밥에 된장찌개, 김치. 간단했지만 맛있었습니다. 김혜숙 씨 면회 왔습니다. 경찰관이 불렀습니다. 면회실로 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큰애가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엄마, 큰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왔구나. 엄마, 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알잖니. 더 이상 못 버티겠어서. 그렇다고 아빠를 죽여요? 미쳤어요? 미쳤을지도 모르지. 엄마! 큰애가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치매라서 힘들었던 거 알아요. 근데 그렇다고 죽이면 어떡해요? 그럼 넌 어떻게 했니? 요양원비 밀렸을 때 도와줬니? 내가 전화했을 때 달려왔니? 바쁘다고만 했잖아. 처가 간다고, 해외여행 간다고. 엄마도 이해해요. 저도 제 생활이 있어요. 알아. 다들 각자 생활이 있지. 근데 나는 생활이 없었어. 큰애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떡해요? 아빠도 돌아가시고 엄마도 감옥 가시면 너는 내 인생 살면 돼.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왜 이렇게 차갑게 나와요? 차갑다고? 너무 따뜻해서 다 퍼주고 살았지. 이제 좀 차가워질 때도 됐어. 큰애가 전화기를 내려놓으려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동생은 알아요? 연락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해. 나는 하기 싫어. 면회 끝났어.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큰애가 유리창을 두드렸지만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유치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속이 후련했습니다. 또 40년 동안 한 번도 자식들한테 제대로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참고 이해하고 맞춰줬습니다. 오늘은 달랐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금이 가 있었습니다. 내 인생도 저렇게 금이 가 있었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편했습니다. 부서진 게 오히려 편했습니다.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으니까. 며칠 후 변호사가 왔습니다. 국선 변호사였습니다.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파란 하늘. 감옥에 가도 저 하늘은 보겠지.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남편 없는 하늘. 미선이 없는 하늘. 자식들 눈치 볼 필요 없는 하늘. 처음으로 내 하늘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판날이 왔습니다. 법정에 섰습니다. 수갑을 차고 죄수복을 입고 방청석에는 큰애와 작은애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와이에서 급히 돌아온 작은애는 며칠 동안 울기만 했다고 들었습니다. 큰애는 창백한 얼굴로 손수건을 쥐고 있었습니다. 미선이도 보였습니다.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젊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헬쑥해져 있었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기소 내용을 읽었습니다. 계획적 살인, 수면제 준비, 범행 실행. 차갑고 명료한 목소리가 법정을 채웠습니다. 나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40년간의 헌신, 3년간의 간병 스트레스, 경제적 궁핍, 피해자의 폭력, 정상 참작 사유를 나열했습니다. 하지만 내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증인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요양원 간호사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남편의 폭력적인 행동, 내가 면회 때마다 다쳤던 일들을 증언했습니다. 멍자국, 긁힌 상처, 그걸 감추려던 내 모습까지. 큰애가 증인석에 올랐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다고, 자신들도 몰랐다고,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목이 메는 소리, 흐느끼는 소리. 하지만 나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우는 게 무슨 소용인가. 미선이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내 친구였다는 것,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자기 잘못이라고,
내 인생을 망친 건 자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판사가 나를 봤습니다. 피고인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저는 40년을 참고 살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모두를 위해 살았습니다. 제 인생은 없었습니다. 방청석을 봤습니다. 아이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바람으로 이혼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3년 전부터는 맞으며 간병했습니다. 그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죽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했습니다. 왜 제가 죽어야 하나? 잘못한 건 저 사람인데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후련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검사가 항의하는 듯 일어났지만 판사가 제지했습니다. 앉았습니다. 할 말은 다 했습니다. 휴정 후 재개된 법정에서 판사가 선고를 읽었습니다. 징역 7년. 계획적 범행이지만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이었겠죠. 하지만 나는 담담했습니다. 7년. 40년에 비하면 짧았습니다. 그리고 그 7년은 온전히 내 시간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아이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큰애가 다가왔지만 경찰관이 막았습니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잘 지내라.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교도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차들이 달리고 일상이 흘러갔습니다. 나만 그 일상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차가 교도소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높은 담장, 철조망, 감시탑, 자유를 빼앗는 곳. 하지만 나는 이미 40년 동안 자유가 없었습니다. 호송차에서 내렸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 구름 한 점 없는, 이제 시작이네. 처음으로 나를 위한 시간. 비록 감옥이지만 교도소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하지만 그 소리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교도소의 아침은 6시에 시작됐습니다. 기상 나팔 소리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줄을 서서 아침 식사를 받았습니다. 보리밥, 된장국, 김치. 간단했지만 규칙적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밥을 차려야 한다는 압박도, 설거지를 해야 한다는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움직이면 됐습니다. 이상하게도 편했습니다. 작업장에 배치됐습니다. 천을 재단하는 일이었습니다. 단순한 반복 작업. 손을 움직이고 재단하고 쌓아두고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40년 동안은 항상 생각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 비위, 남편 기분, 자식들 성적, 집안 살림. 머릿속이 항상 복잡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냥 손만 움직이면 됐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다른 수감자들을 봤습니다. 나이 든 여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각자의 사연을 안고 들어온 사람들.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사기죄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아들 사업 자금 때문에 빚보증을 섰다가 망했다고. 나와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그녀도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됐다고. 웃으며 말했지만 눈빛은 쓸쓸했습니다. 나도 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 생활, 남편의 배신, 치매 간병, 그리고 마지막 선택.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오후 작업이 끝나고 자유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도서관에 갔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40년 동안 제대로 책을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소설을 골랐습니다. 한 여자의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읽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책 속 주인공이 나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있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아이들이 왔습니다. 울면서 미안하다고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잘 지내라고만 했습니다. 그 후로 면회는 뜸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러다 두 달에 한 번, 그러다 끊겼습니다.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했습니다. 이제 그들도 자기 인생을 사는 거니까. 미선이가 한 번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할 말도 없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고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교도소 운동장에서 보이는 하늘로 계절을 느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남편이 그리울까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없어서 편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안도했습니다. 오늘은 맞지 않아도 되겠구나. 소리 지르는 사람이 없겠구나. 자식들이 보고 싶을까 생각했지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 없이도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나 없이도 잘 돌아갔습니다. 그게 슬픈 일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해방감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무에게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자유였습니다. 교도소 생활은 단조로웠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과 똑같은 식사, 똑같은 작업. 하지만 그 단조로움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평온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나한테 뭘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밥 차리라고, 빨래하라고, 간병하라고, 참으라고. 그냥 있으면 됐습니다.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보였습니다. 보름달이었습니다. 40년 전 결혼식 날도 보름달이었습니다. 설레고 행복했던 그날. 앞으로 펼쳐질 인생이 장미빛일 거라 믿었던 그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배신과 폭력과 간병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교도소에 있습니다. 다시 선택할 수 있다 해도 똑같이 할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고 말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6시 기상, 아침 식사 작업, 점심 작업, 저녁 취침. 하지만 그 하루는 온전히 내 하루였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하루가 아니라 나를 위한 하루. 비록 교도소지만 처음으로 나를 위해 사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6년이 더 남았습니다. 길다면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40년에 비하면 짧았습니다. 그리고 그 6년 후 나는 60대 후반이 될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살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다시는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지 않을 거라는 것.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라는 것. 그게 이기적이라고 말할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이기적이지 않게 살았으니까. 이제는 조금 이기적이어도 괜찮았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밤이었습니다. 긴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들레 편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